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마치고 2부에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해서 얘기 나눠보고 민주당 사정 한번 살펴보지요. 앞부분에서 이제 나올 얘기는 거의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함으로 불가하다. 또 이러이러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가장 큰 논란은 역시 국방부 청사로 들어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과천 청사들 중에 비어 있는 동들이 굉장히 많고 과천 청사의 어떤 위치라든지 구조 자체가 사실은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시설 방어가 굉장히 잘 준비된 상태에서 계획된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천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걸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천 이전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땅을 새로 사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뭐 이 정도인데 그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고 대통령이 소통에 용이하고 하는 어떤 이런 무형의 이익하고 이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건 그렇게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국방부를 이렇게 맞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청와대가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는 또 과천으로 가고 그러면 사실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연쇄적으로 쭉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건 사실 좀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러기는 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결단에 뭐랄까 칼을 내서 이 맺혀 있는 고집들을 이 고리를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아니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 다 지방으로 지금 내려 보냈던 거 아닙니까 보면 그것도 결국은 결단의 문제거든요. 용산에 있는 미8군 지금 저쪽으로 평택으로 다 기지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60일 만에 하지는 않았죠. 이거는 좀 저는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어요. 임기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임기 내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뭐 안보상에 혹은 뭐 그 경호상에 이런 문제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3월 내로 국방부는 다 비우고 4월 달에 리모델링해서 5월 9일 날 임기 시작하는 날 난 거기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청와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청와대가 그다지 그렇게 그 시민들하고 소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고 참모들하고 대통령이 이게 수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계획을 갖고 해야죠. 아직 임기 5년이나 남았는데 왜 서둘러 가지고 5월 9일 날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거는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 한마디로 저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는 당선인의 요구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자원 낭비, 예산 낭비를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조금 그럼 스피디하게 가봅시다. 사실 뭐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청와대가 대통령 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죠. 외국 사절들도 다 거기에서 접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국민과의 소통 또 참모들과의 대화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청와대 공간을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어떨까요? 한번 현근택 대변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소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접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뭐 경호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출입 문제를 좀 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서들 간의 어쨌든 소통 문제는 공간을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어디를 이사 갈 때도 그러잖아요. 갈 집 미리 정해놓고 하거든요.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저 집은 가기 싫어. 그럼 어디 갈 거냐? 이삿짐은 이제 이미 싸놨고 갈 때도 정하지 않고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처음에 광화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사 갈 때도 정하지 않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근데 대통령 집무실 정하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광화문 얘기 나왔을 때도 다들 그거 안 된다고 다 했는데 왜 저 얘기 또 하지?
했고 지금도 광화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용산에 간다는 건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말도 안 맞는 얘기고 그러면 광화문이 안 되면 저는 오히려 광화문이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 일단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일단 여기는 무조건 안 간다고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제로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 데 간다. 예를 들어 국방부 문제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방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또 모색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1차, 2차, 3차 검토하는 게 돼서 저는 아마 딜레이하고 제3의 장소를 또 모색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국정이 안 된다고 보고 청와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게 비소동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예산을 올리면 민주당에서 다 커트했어요. 박근혜 때도 커트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를 어쨌든 대통령과 비서분들이 일하기 좋은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좀 반대해왔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는데 또 그렇게 다시 공약을 내세웠을까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던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왜? 그건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은 일리가 있죠. 일을 따라와야지 일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청와대 터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청와대 꼭 터라고 하는 비과학적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기 나름이지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오만일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광화문 청사로 하고 경호 좀 부담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좀 보완하자라고 할 때만 해도 국민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 광화문 가는 거하고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좀 있어 보여요. 장성철 교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난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공약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약속했던 그 공약부터가 이미 깨져버린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그 숭고한 취지와 맥락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결정될 것은 아니고 박원순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종합적인 계획 세워서 임기 말년까지라도 이렇게 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세워서 이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어쨌든 국정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인수인계 업무를 해야 되는데 2달 남은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이게 그렇게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어제 0시 기준으로 55만 원 지금 62만 명 넘었습니다. 뭐 60만이 넘었고요. 62만.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 굉장히 심상치 않고 대외적인 경제 환경도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더 신경을 쓰고 어쨌든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 시작할 것을 준비해야지 왜 이런 것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지 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전 좋습니다. 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과거에 청와대가 가졌던 여러 가지 폐단들을 극복하겠다. 이 의지는 저는 뭐 순수한 거고 좋은 거라고 봐요. 다만 현실에서 그게 진짜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청와대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건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기 내에 하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서두를 문제인가 싶고 아니 미국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한다 그러면서 백악관 버리고 반대먹고 공군기지로 들어가겠다. 그럼 용납이 되겠냐고요. 납득이 되겠냐고요. 예, 자 짧지만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아무튼
소통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인데 그것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네라는 문제를 남긴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지만 만약에 지금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군요. 네, 이 문제 토론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현근택 대변인, 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수행하는 것을 놓고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김두관 의원이 앞장서서 그 말이 되느냐라고 하고 어제는 또 더 미래라고요. 그렇죠. 네. 예, 86세대 초재선 의원들이죠. 그것도 온당치 않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꽤 많이 있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단순히 그냥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핵심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대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졌지 않습니까? 0.73%든 7%든 진 건 진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 정치에서 선거 이런 대선 같은 데서 졌을 경우에는 그 지도부는 물러나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지금 원내대표가 비대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외부에서 비대위원을 끌어들이고 아마 비대위원 구성들도 당내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들로 하고 청년 여성 이렇게 배치했을 겁니다. 그게 선거 앞둘 땐 더 필요하거든요. 당장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선거에 졌던 분들이 다시 당을 이끈다 그러면 선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달라질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원내대표가 비대위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거는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완전히 어떤 이해관계 전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계속 일을 했던 분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사정도 아는 사람. 그래야만이 왜냐면 선거 공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하고 저는 그 비대위원들도 외부 인사들로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반 정도는. 그리고 청년 여성들로 채우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달라졌다 보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도 어찌 보면 심판을 받았지만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 권력도 심판하자 그럴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의회도 8, 90%가 민주당이고 서울시 구청장도 25개 중에 24개가 민주당이거든요. 분명히 이거에서 바꾸자는 여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천 혁신을 해야 돼요. 개혁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넣고 광역분반이나 기초단체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통하거든요. 다 이해관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역 구청장, 시장 이런 분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천 배제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내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은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그게 제가 본 핵심이라고 봐요. 장성철 교수,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그 당을 수습하자고 해요. 그랬는데 윤핵관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 이게 과연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네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저런 비대위의 모습은 특정 계파가 헤게모니를 갖고 지방선거 때 우리 사람 챙기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특정 계파면 어떤 계파입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알려지기로는 이해찬 대표 계파라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계파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비판이 많으니까 그냥 26살 된 그 박지원 공동위원장을 같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박원석 의원 지금 장성철 교수 분석에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저는 일종의 그 당내 주류 세력 간의 담합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이해찬 그 전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 여전히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상황 비슷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호중 의원은 그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아마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예. 거기다가 거센 이제 이선 후퇴 압박을 받고 있는 86 그룹들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예. 담합의 산물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나 일부 비대위원들을 정치 경험이 없거나 민주당 경험이 짧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앉혀놨는데, 젊은 분들을 저는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당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려를 해야지, 이렇게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일회용으로 저분들을 바람막이로 쓰는 이런 행태는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혹시 현근택 대변인 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초재선 의원들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텐데 그냥 뭐 만나는 자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어떤 결심을 내릴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마 당내 여론을 듣기 위한 과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의 큰 줄기라 그러면 뭐 민평년, 더미래,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요 세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의견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더미래가 사실은 뭐 결속력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초선들도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약간 부적절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당내 여론은 지금 점점 반대 기류가 더 많아지는 기류에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좀 차단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계속 가긴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나오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될 수 없다. 아무리 뭐 지금 말씀처럼 기득권이라 그러지만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리한 구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선을 지고 취임 후 지금 한 20일 만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혁신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선거인데, 그냥 이대로 간다 그러면 선거에 아마 나올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선거 치르란 말이냐 이 얘기 나올 거라서,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에 뭐 의원들도 전달 안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근택 대변인께서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겁니까? 비대위원장을 이재명 후보가 맡아야 된다고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봐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지금 대선에서 곧 치른고, 아까 말씀처럼 또 선거에서 패한 사람이 또 비대위원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 맞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안다는 얘기는 내부 관계를 안다는 거거든요. 세력 관계라든지 힘의 관계라든지 알면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 직접 발을 안 들여온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뭐 총리를 했던 분이나 아니면 과거에 뭐 장관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로 저는 모셔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26일인가 25일인가 이제 원내대표 새로 선출한다면서요.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차선책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윤호중 그 비대위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선출 방법이 어쨌든 뭐 과거처럼 이제 후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교황식으로 뽑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처럼 4선, 5선, 5만이 되지 않고 개혁적인 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는다고 해도 결국은 개파 싸움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후보를 미리 딱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열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그래도 최선은 아니다. 차선이다. 아까 장성철 교수가 이해찬계 얘기했는데 네. 당 내에 이해찬 계파가 존재합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은 뭐 지난번에 총선도 이끌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몇 분 그때 당직을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고,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 배후 조정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참 정통 정당이고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는다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내대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차선 될 수 있겠다. 지금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원내대표를 뽑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얻는다 그러면 저는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장성철 교수, 사실 지금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가장 큰 게 지방선거 승리를 과연 이뤄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 전에 지방선거 공천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특정 계파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걸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결국에는 특정 계파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양 선출 방식도 결국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반 아닙니까? 3분의 2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나눠먹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교황 선출 방식을 100% 준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처음에 그냥 무작위로 이름 써내가지고 과반을 차지한 사람이 원내대표 선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예, 3분의 2로 돼 있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 쪽은요 엄청나게 헤맬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당한 이후에 거의 5년 동안 계속 비대위 체제하고 다른 분 드리고 결국에는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선정을 못하고 외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게 됐는데 저는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재건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재의 계파 분들과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두고 그냥 민주당 얼굴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선거 치르고 그냥 그 정도의 야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이 상태로 가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다시 한번 집권을 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려면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물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한 가지 추가합니다. 예, 교황 선출 방식은 보니까 이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만장일치. 예, 대능하시고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과반 나올 때까지 과반. 무작위 그러니까 후보는 안정하고 정야대 172명 중에 과반 나올 때까지 예.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3분의 2는 죄송합니다. 교황 선출 방식도 아니고 민주당 방식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어떤 분들이 원내대표에 나올 거다 하마평들이 나왔고 다 이제 계파색이나 혹은 지지 기반의 차이가 있는 분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입 후보하고 뭐 선거운동 하는 것과 실제 양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일부 예외적인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과반을 얻는 이제 그런 득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짧게 맡더라도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맡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 직후에 전대를 조기 전대를 열어서 새 지도체제를 세운다든지. 근데 지금 이 윤호중 비대위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의 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 어떤지 토론해봤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상황, 비대위원장 체제 어떤가 짚어봤는데 공교롭게도 1부, 2부 공통된 화두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게 됐군요. 아무튼 그러네. 5년 동안 새로운 구상들 펼쳐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경진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